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셨나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어딜 갈 수도 없는데 비도 많이 내려서 바깥 활동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대학의 세계로 함께 피서를 떠나는 게 코로나 시대에 가장 좋은 피서법이 아닐까요? 날씨는 점점 여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고 우리도 대학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뭘까요? 손잡이에 새겨진 것은 수많은 작은 용들입니다. 정교하게 구멍이 뚫린 모양입니다. 주둥이도 있고 뚜껑도 달려 있습니다. 위의 모양만 보면 지금도 집집마다 있는 그것과 무척 닮은 모양인데 저희 집에도 비슷한 물건이 있습니다. 매일 차를 마시기 위해 물을 끓이느라 직접 사용하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다리가 있네요. 이것은 술을 데울 수 있는 주전자인데 주전자의 다리 안쪽에 숯이 들어간 작은 화로를 놓으면 그 열로 인해 술을 식지 않게 계속 데워서 먹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멋진 디자인인데요. 청동으로 만든 이 주전자에는 글자도 새겨져 있습니다. 오왕, 부차, 오, 금철, 여자지, 기, 길. 오나라왕 부차가 오나라의 금철, 청동을 사용해 어떤 여자를 위해 만든 기란 기물, 그릇이라는 뜻인데 이 여자가 바로 절세미인 서씨가 아니겠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왕부차와 서씨는 춘추시대 말기 공자와 정확하게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오왕부차는 월왕 구천과 함께 가시나무 장작 위에서 잠을 자고 쓸개즙을 먹으면서 서로에게 복수를 다짐했던 와신상담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 춘추시대 세발주전자는 중국어로 흐어라고 하고 한자로는 조미할 화자를 씁니다. 지금 우리가 주전자에 주로 물을 끓여 먹지만 원래 주전자라는 말 자체가 술주, 대울전, 자는 탁자나 책자와 같이 물건에 쓰는 전미사로 원래 주전자가 술을 데울 때 썼던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찬술보다는 데운 술을 즐겨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술을 데워서 먹으면 술의 독성 성분이 줄어서 숙취가 훨씬 덜하다고 하는데 팔팔 끓이는 게 아니라 35도에서 37도 정도로 미지근하게 데우는 거라고 합니다. 청동 주전자 화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것은 규라고 하는 역시 청동으로 만든 주전자인데 아까 서씨가 썼던 화보다는 조금 보급형으로 생겼습니다. 뚜껑이 없고 손잡이도 옆으로 달려 있어서 설거지하기에도 편해 보이는데요. 도자기로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장식품으로 놔도 무척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자와 오왕부차가 살았던 중국의 춘추시대와 우리가 사는 지금이 주전자에 술을 데우냐 물을 데우냐 주전자에 다리가 있냐 없냐 정도밖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학 역시 2000년 전 전국시대의 언어들이지만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외계어가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주옥 같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연속성을 통해서 고대 사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사회 못지않게 무역과 문화의 교류가 활발하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지금도 대학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대학의 주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대학의 전체 양이 작다 보니까 핵심 주제도 빨리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3장 전체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고지욕 명명덕어 천하자
예로부터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선, 치기, 국. 먼저 그 나라를 다스렸다. 욕, 치기, 국자, 선, 제기, 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집을 가지런히 했고, 욕, 제, 기가, 자, 선, 수, 기, 신. 그 집을 가지런히 하려는 사람은 먼저 그 몸을 닦았다. 욕, 수기, 신자, 선, 정기, 심. 그 몸을 닦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했고, 욕, 정기, 심자, 선, 성기, 의. 그 마음을 바르게 하려는 사람은 먼저 그 뜻을 성실하게 했다. 욕, 성기, 의자, 선, 치기, 지. 그 뜻을 성실하게 하려는 사람은 먼저 그 앓을 이룩하려 했다. 치지, 제, 경물. 앓을 이룩하는 것은 곧 사물을 바르게 인식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물격, 이후, 지지. 사물이 바르게 인식되면 앓이 이르게 되고, 지지, 이후, 의성. 앓이 이르게 되면 뜻이 성실해진다. 의성, 이후, 심정. 뜻이 성실하게 되면 마음이 바르게 되고, 심정, 이후, 신수. 마음이 바르게 되면 몸이 닦아진다. 신수, 이후, 가제. 몸이 닦아지면 집안이 가지런하게 되고, 가제, 이후, 국치. 집안이 가지런하게 되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국치, 이후, 천하, 평. 나라가 다스려지면 천하가 평정된다. 자, 천자, 이, 지어, 서인.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일시, 계이, 수신, 위, 본. 한결같이 모두 수신으로서 근본을 삼는다. 기, 본란, 이, 말치자, 부의. 그 근본이 어지러운데 말단이 다스려지는 일은 없다. 기소, 후자, 박. 후해야 할 것을 박하게 하고, 이, 기소, 박자, 후, 미지, 유야. 박해야 할 것을 후하게 하여 성공하는 자는 있어 본 적이 없다. 차위, 지본. 이것을 일컬어 지본, 근본을 안다고 하는데, 차위, 지지, 지야. 이것이야말로 지지, 지식의 극치라고 한다. 자, 찾으셨나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가 어디 있는지 보셨나요? 대학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완성된 문장은 안 나옵니다. 천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먼저 치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치국의 문제는 먼저 제가가 돼야 하고, 제가는 수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수신은 또 먼저 정심이 돼야 합니다. 정심이 되려면 먼저 성의가 돼야 하는데, 성의는 먼저 지치, 지식을 이룩해야 하고, 지치는 경물에 있습니다. 이렇게 천하를 다스리는 문제와 개인의 수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논리적인 과정이 나오는데, 이것을 다시 경물에서 평천하까지 개인에서 천하의 문제로 확장의 과정을 나타낸 말이 바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로 요약돼서 쓰인 겁니다. 3장의 내용을 처음부터 한 문장씩 보겠습니다. 고지욕, 명명덕어, 천하자. 예로부터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평천하라고 써야 할 문장의 첫 부분이 명명덕어 천하, 천하의 명덕을 밝힌다는 말로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장 중간에는 천하평이라고 천하가 평정된다는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평천하라는 말은 대학 14장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 도올 선생님은 그만큼 평천하라는 표현을 함부로 쓸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평천하한다고 하면 무력으로 천하를 평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대학에서 말하는 평천하는 어디까지나 명명덕어 천하, 천하의 명덕을 밝힌다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를 대상으로 자신의 명덕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천자, 왕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 치기, 국. 먼저 그 나라를 다스렸다. 천하를 자신의 명덕으로 밝게 비추겠다고 마음먹은 천자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이 돼야 합니다. 전국시대는 아직 주나라 천자를 정점으로 하는 봉건제도의 흔적이 남아있던 시기였습니다. 서주시대 초기만 해도 100여 개에 달했던 봉건 국가들이 점점 통합이 돼서 전국시대 말기에 형성된 7나라 체제를 흔히 전국 칠웅이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주나라 천자가 이 7나라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각 나라가 왕을 자처하고 나서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전국시대의 혼란은 주나라 천자가 명덕으로서 천하를 잘 이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욕, 치기, 국자, 선, 제기, 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집을 가지런히 했다. 주나라 봉건시대의 계급구조를 보면 천자, 제후, 대부, 사, 민 이렇게 돼 있는데 천자가 다스리는 범위가 천하라면 제후의 영역은 각 나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대부는 각 나라에서도 영향력 있는 세력 있는 가문을 의미하는데 사와 민으로 내려가면 하나의 일가 혹은 진짜 한 가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시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면 제가, 치국, 평천하는 천자를 두고 한 말이 분명한데 송나라 시대 주자가 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주인공을 사와 대부를 합친 사대부로 본 것은 당대에 맞게 이 대학의 논의를 펼쳐가기 위해서였다고 봐야 합니다. 욕, 제기, 가, 자, 선, 수기, 신. 그 집을 가지런히 하려는 사람은 먼저 그 몸을 닦았다. 사실 주자가 천자의 문제를 사대부의 문제로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수신의 문제는 천자나 사대부나 서민 모두에게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신이라는 말이 몸을 닦는다는 뜻인데 몸을 닦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러나 다음에 이어지는 말에서 그 실마리를 좀 얻을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수신에 쓰인 한자는 포수자여서 요즘에 쓰는 닦을수를 쓴 수신과는 달라 보이는데 중용에 나오는 수신도 이 포수자를 쓰고 있습니다. 수신의 의미가 널리 알려지면서 몸을 닦는다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닦을 숫자를 더 많이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정심과 성의, 치지, 경물이 모두 수신의 내용이고 명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 수기, 신자, 선, 정기, 심. 그 몸을 닦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했다. 수신은 몸을 닦는다는 뜻인데 서양에서는 몸이 죽어도 영혼은 불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심신이원론이 기본이라면 동양 사상에서는 몸과 마음을 따로 떨어뜨려 생각하지 않는 심신일원론이 기본입니다. 몸이 곧 몸과 마음, 심신을 합친 의미고 몸이 곧 인격의 주체이고 몸이 곧 나 자신, 셀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양 고전에 나오는 몸을 닦는 수시는 인격 전체를 기르는 문제로 봐야 합니다. 몸속에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신을 잘 하려면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정심이 필요한 것이죠. 순자의 어록이 담긴 책 순자에는 수신편이 따로 있을 정도로 순자는 수신의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순자에는 마음에 관한 많은 논의가 나오는데 순자는 심자 형지 군야, 마음이라는 것은 형체, 즉 몸의 임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우리 신체적 형태의 왕이며 신명한 의식작용의 주체이다. 마음은 왕이 없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기는 해도 명령을 받는 일은 없다. 마음은 오직 스스로 억제하고 스스로 부리며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취하며 스스로 가고 스스로 멈춘다.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는다면 왕이라고 할 수 없겠죠. 마음의 주체성에 관한 강렬한 표현입니다. 인간의 입은 겁을 주면 침묵하게 할 수도 있고 인간의 육체는 몽둥이로 때리면 무릎을 꿇게도 펴게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겁을 주어 그 뜻을 바꾸게 할 수가 없다. 자기가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고 그르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뿐이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비록 몸은 구부려도 마음만은 굴복하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오직 자신이 마음으로부터 굴복하는 사람한테만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굽히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바르게 하는 정심의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에 나오는 정심 또한 이 순자의 논의에 나오는 인간 마음에 대한 고귀한 정신을 바탕에 깔고 해석해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도울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여시춘추나 얘기학기 또 이 순자의 내용들은 모두 도울 선생님의 이 대학 학기 한글 역주 이 책에 들어있는 도울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내용입니다. 책에는 물론 좀 더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제가 다 소개할 수 없어서 일부만 소개하고 있으니까 좀 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도울 선생님의 이 책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욕, 정기, 심자, 선, 성기, 의. 그 마음을 바르게 하려는 사람은 먼저 그 뜻을 성실하게 했다. 뜻을 성실하게 한다는 성의 역시 글자만 봐서는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대학 4장에 성의가 주제로 나오고 있는데 조금 미리 말씀드리면 4장에서는 성의를 무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라고 말합니다. 말무, 스스로자, 속일기, 스스로를 기만하지 않는 것이 성의라니 저는 좀 놀라웠는데요. 4장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자신을 기만하지 않는 것, 속이지 않는 것은 감정의 문제를 말합니다. 속으로는 좋은데 남들 눈치 보느라고 싫은 척하고 속으로는 싫어 죽겠는데 남들이 보니까 좋아하는 척하는 그런 감정의 기만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의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것이 곧 뜻을 성실하게 하는 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드러내기 부적절한 감정을 기탄 없이 드러내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겠죠. 따라서 홀로 있을 때조차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하는 신독, 그리고 마음의 주체성을 올바로 하는 정심이 앞뒤에서 받쳐줘야
비로소 감정의 겉과 속이 일치하는 성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교 사상은 충이나 효를 내세워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고루한 말만 나올 것 같은데, 도덕적인 개념이 없이도 명덕의 내용인 수신을 구성하는 정심과 성의의 논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철학적이고 치밀한 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정심과 성의는 다시 지식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욕, 성기, 의자, 선, 치기, 지. 그 뜻을 성실하게 하려는 사람은 먼저 그 앓음을 이룩하려 했다. 사람은 결코 배움 없이, 지식의 습득이 없이 성의와 정심, 수신으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가 고대 중원 문명을 인문 문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배움을 인격 형성의 가장 밑바닥에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지, 재, 경물. 앓음을 이룩하는 것은 곧 사물을 바르게 인식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사실 이 문장은 앞부분의 용례를 따르면 이렇게 써야겠죠. 욕, 치기, 지, 자, 선, 격기, 물. 그 앓음을 이룩하려는 사람은 먼저 물을 격했다. 이렇게 나와야 마땅한데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치지는 경물에 있다. 이런 표현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주자는 이 장에 나오는 8가지 조항에 팔조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4대부가 학문을 달성하는 순서로 삼았습니다. 특히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이 5조목은 명덕을 밝히는 것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8조목의 시작인 경물치지라고 보고 경물치지에 대한 해석에 모든 역량을 기울였습니다. 주자가 대학의 한 장을 자기가 직접 써서 삽입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주자가 보기에는 경물치지가 너무도 중요한데 그 논의가 대학의 원문에는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경물치지론을 써서 대학에 넣었고 그 장이 바로 주자의 대학장구 전 5장이고 경물치지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전 5장은 지금 우리가 읽는 도울 선생님의 대학 한글 역주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내용을 볼 수가 없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전 5장의 내용을 다뤄 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대학의 원문 구성을 회복시켜 놓은 도울 선생님의 대학 구성을 보면 4장에서 성의를 따로 강조했을 정도로 성의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서 원래 대학의 저자가 8조목의 핵심으로 생각한 것은 경물치지보다는 오히려 정심성의다. 도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매우 그런 것 같습니다. 주자가 경물치지를 중요하게 여긴 덕분에 경물치지 논쟁을 피해갈 수가 없어서 한 번은 다뤄야 하는데 이게 내용이 길어서 3장을 이해하는 흐름을 방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일단 3장의 전체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역대 경물치지에 관한 논쟁은 다음 주 시간으로 넘겨서 따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